세상에, 시어머니 칠순 잔치가 열린 5성급 호텔에서 글쎄 만삭의 며느리가 비를 쫄딱 맞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기 체면이 깎였다고 남편이란 사람이 아내를 밀쳐 넘어뜨렸는데, 글쎄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는 아내를 버려두고 혼자 도망을 쳤지 뭐예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지금부터 전부 얘기해 드릴게요. 넓은 거실에 최신형 에어컨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냉기는 주방의 좁은 문턱을 결코 넘지 못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끓고 있는 국냄비가 내뿜는 열기와 습기가 얽히며 주방 안은 숨을 쉬기조차 버거운 열대야 같았다. 혜진은 임신 8개월에 무겁게 부풀어 오른 배를 주방 싱크대에 간신히 지탱한 채 도마 위에서 쉴 새 없이 칼질을 이어갔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방울이 눈가를 찌르듯 따가웠지만 그녀는 고무장갑을 낀 손등으로 대충 땀을 닦아내며 거친 숨을 삼켰다. 그녀의 고된 노동과 철저히 대비되듯 거실에서는 시어머니 미숙과 시누이 유리의 여유롭고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교차하며 울려 퍼졌다. 엄마 이 가죽 결 좀 봐. 우리 남편이 이번에 백화점 VVIP 명단에 이름 올려서 간신히 구해온 한정판이잖아. 강남 사모님들도 돈이 있어도 못 구해서 안달인 모델이라니까. 유리가 소파 깊숙이 기대 앉아 매끄러운 가죽 가방을 쓰다듬으며 내뱉는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교만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과일 접시를 앞에 둔 미숙은 딸의 가방을 부러운 듯, 그리고 지극히 만족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여자는 물은 남편의 능력이 곧 자신의 얼굴이고 이름표인 법이다. 남편이 번듯하게 벌어다 주는 돈으로 품위 유지를 해야 집안의 격이 사는 거지. 친정이 아무리 내세울 것 없는 밑바닥이라도 남편만 잘 만나면 신분 상승하는 건 시간 문제 아니겠니? 미숙의 말은 유리에게 하는 칭찬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그 끝은 명백하게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혜진의 등을 향해 꽂히는 예리한 비수였다. 혜진의 도마 위 칼질 속도가 잠시 멈칫했다. 친정어머니가 시장 한 구석에서 허름한 밥집을 운영한다는 사실은 혜진이 결혼한 첫날부터 시댁 식구들에게 영원한 조롱거리이자 결함이었다. 혜진은 핏기가 가신 입술을 꽉 깨물며 솟구치는 서러움을 애써 억눌렀다. 지금 입을 열어봤자 돌아오는 것은 더 큰 멸시뿐이라는 것을 지난 2년의 결혼 생활이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거실에서 몸을 일으킨 미숙이 과일 접시를 식기세척기에 넣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섰다. 혜진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무심히 냉장고 문을 열던 미숙의 미간이 순간 심하게 구겨졌다. 마치 길거리에서 썩어가는 오물이라도 발견한 사람처럼 그녀의 인매가 혐오감으로 일그러졌다. 이게 대체 무슨 냄새니? 격 떨어지게. 미숙의 거친 손이 냉장고 깊숙한 곳에서 투명한 플라스틱 반찬통 하나를 끄집어냈다. 그것은 오늘 아침 혜진의 친정어머니 영자가 임신한 딸이 입맛을 잃었을까봐 새벽부터 시장을 돌아다니며 좋은 재료만 골라 직접 담가보낸 파김치였다. 혜진이 화들짝 놀라 고무장갑을 벗으며 다가갔다. 어머님 그거 저희 엄마가 저 먹으라고 갓 담가 주신 거예요. 냄새 안 나게 제가 안쪽에 잘 밀봉해 두었는데. 밀봉? 내 코에는 이 싸구려 액젓 냄새가 안 맡아지니 우리 집 냉장고에 들어있는 수입산 최고급 식자재들의 이 냄새가 다 배어버렸잖냐? 도대체 젓갈을 얼마나 때려 부었길래 집안에
이런 천박한 냄새가 진동을 해. 구역질이 나서 참을 수가 없구나. 미숙은 혜진이 변명하거나 반찬통을 받아들 틈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반찬통을 들고 곧장 주방 한 구석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혜진이 보는 앞에서 뚜껑을 열고 반찬통을 거칠게 내동댕이 쳤다. 플라스틱 통이 쓰레기통 안쪽 벽에 강하게 부딪히며 부서지는 둔탁한 소리가 주방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뚜껑이 열리며 붉고 진한 양념이 쓰레기통 밖으로 튀어올라 하얀 주방 타일에 추락하고 붉은 얼룩을 길게 남기며 흘러내렸다. 어머니의 굽은 등과 갈라진 손끝에서 피어난 정성이 한순간에 음식물 쓰레기와 섞여 형체도 없이 짓밟히는 광경이었다. 혜진의 눈동자가 충격으로 크게 흔들렸다. 눈시울이 붉게 달아오르며 목구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지만 끝내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다. 미숙은 손에 묻지도 않은 양념을 털어내는 신용을 하며 차갑게 혜진을 쏘아보았다. 당장 바닥이나 닦아 임신했다고 유세 떨며 집안꼴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눈치가 없으면 부지런하기라도 해야 할 것 아니야. 미숙은 매몰차게 돌아섰고 유리는 거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동정심 하나 없는 건조한 표정으로 채널을 돌렸다. 혜진은 덜덜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부른 바에 때문에 바닥에 엎드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젖은 행주를 집어들고 하얀 타일 위로 번져나간 붉은 양념을 말없이 닦아내기 시작했다.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처럼 그녀의 가슴 속에 새겨진 치욕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눈물이 기어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붉은 양념 위로 후둑 떨어졌다. 바닥 정리를 마친 혜진이 쓰레기통을 비우기 위해 무거운 봉투를 들고 뒷베란다 쪽으로 걸음을 옮길 때였다. 닫혀있는 발코니 문 너머로 누군가의 은밀하고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퇴근 후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잔다던 남편 재민이었다. 혜진의 발걸음이 돌처럼 굳어버렸다. 김 실장님, 제발 이번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이자율이 법정 최고치인 건 저도 잘 압니다. 금리 같은 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테니까 오늘 당장 승인 좀 내주십시오. 제가 명색이 중경이업 과장이고 이번 주말이 저희 어머니 칠순잔치로 친척들이 다 모이는 자리입니다. 매형도 수입차 끌고 오는데 저만 그 낡은 국산차를 끌고 호텔에 나타나 망신을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차 딜러한테는 이미 계약금 걸어뒀단 말입니다. 재민의 목소리는 비굴함과 허영심으로 끈적하게 얼룩져 있었다. 임신한 아내를 무시하는 가족들을 방관하는 것도 모자라 오직 자신의 체면과 거칠애를 위해 감당하지도 못할 사채 빚을 끌어다 수입차를 사려는 남편의 추악한 민낯이었다. 발코니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재민의 애원 소리를 들으며 혜진은 손에 쥐고 있던 쓰레기 봉투를 꽉 움켜쥐었다.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는 동시에 그동안 억눌러 왔던 인내의 끈이 서서히 형체를 잃고 끊어지는 소리가 그녀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난의 냄새가 아니었다. 썩어가는 한 가족의 허영이 내뿜는 구제할 수 없는 악취였다. 늦은 밤 거실에 무거운 정적을 찢으며 현관문이 신경질적으로 열렸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안에 들어선 재민의 몸에서는 역겨운 알코올 냄새와 담배 찌든 내가 훅 끼쳐왔다.
소파에 웅크려 선잠이 들어있던 혜진이 놀라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재미는 메고 있던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오늘 오후 회사 인사팀에서 발표한 승진자 명단에 그의 이름은 없었다. 입사 동기들은 모두 과장 타이틀을 달았지만 재미는 또다시 만년 대리로 미끄러진 것이다. 그의 붉게 충혈된 눈동자는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회사에 대한 원망보다 만만한 아내를 향한 맹렬한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재미는 혜진을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오더니 허공에 삿대질을 하며 핏대 선 목소리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내가 왜 회사에서 이딴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밀려나는 줄 알아. 뒤를 봐줄 처가가 없으니까 든든한 백은 고사하고 당장 비빌 언덕조차 없는 놈이니까 부장 새끼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고 쳐내는 거 아니야. 혜진은 부풀어 오른 배를 양팔로 감싸 안으며 쏟아지는 남편의 폭언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재민의 망상과 열등감은 이미 병적인 수준이었다.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대신 그는 모든 책임을 혜진과 그녀의 가난한 친정 탓으로 돌렸다. 남들은 처가에서 강남 아파트 전세금도 대주고 사위 승진했다고 외제차도 척척 뽑아주는데 내 처가라는 곳은 시장통 한 구석에서 매운내나 풀풀 풍기는 허름한 밥집 쪼가리 하나가 전부잖아. 내 어미가 그 좁아터진 주방에서 땀 흘려번 푼 돈이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는데. 자신의 어머니를 향한 모욕에 혜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변명조차 사치였다. 혜진이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숙이자 재미는 벽을 발로 거칠게 걷어차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닫히며 발생한 강한 진동이 집안 전체를 서늘하게 흔들었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혜진은 배를 쓰다듬으며 소리 없는 눈물을 삼켰다. 다음 날 한낮 혜진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서울 변두리 골목에 위치한 어머니 영자의 식당을 찾았다. 간판의 페인트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 후끈한 열기와 함께 진한 고춧가루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영자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구 앞에서 커다란 냄비에 매운 갈비찜을 젓고 있었다. 붉고 진한 국물이 끓어오르며 매콤하면서도 깊은 고기 향을 식당 안가득 채웠다. 딸의 모습을 발견한 영자는 서둘러 불을 줄이고 앞침에 땀 범벅이 된 손을 닦으며 달려왔다. 거칠고 갈라진 어머니의 손이 혜진의 야윈 뺨을 어루만졌다. 우리 딸 홀몸도 아닌데 여길 왜 또 왔어? 얼굴이 반쪽이네. 시댁에서 밥은 제대로 챙겨주디. 영자의 따뜻한 음성에 혜진의 가슴 한구석이 날카롭게 베이는 듯했다. 어젯밤 남편이 내뱉은 잔인한 폭언과 그가 몰래 사채를 끌어다 수입차를 계약했다는 끔찍한 사실을 털어놓고 싶었다. 시어머니가 어머니의 정성 어린 반찬을 쓰레기통에 처박았다는 사실을 말하며 아이처럼 엉엉 울고 싶었다. 하지만 혜진은 굽은 허리로 자신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맑은 눈빛 앞에서 모든 슬픔을 목구멍 깊은 곳으로 꿀꺽 삼켜야만 했다. 혜진은 애써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어머니가 내어준 밥을 억지로 밀어넣었다. 입안에 퍼지는 매운 갈비찜의 맛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지만 그녀의 속은 이미 새카맣게 타들어가 재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혜진의 옷깃에는 미세하게 식당의 음식 냄새가 배어 있었다. 퇴근 후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재민의 코끝이 예민하게 반응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혜진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야차처럼 일그러졌다. 너 기어코 또 그 구질구질한 식당에 다녀왔어. 내 몸에 밴 가난의 냄새를 씻어내지는 못할 망정. 네가 직접 그 냄새를 묻히고 들어와. 엄마가 혼자 고생하시는데 어떻게 안 가봐요. 당신이야말로 어떻게 말이 매번 그렇게 잔인해요. 혜진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반박하자 재민의 눈동자에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기색이 역력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한 재민은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유리잔을 집어들고 혜진의 어깨 너머 거실 벽을 향해 전력을 다해 집어던졌다. 유리잔이 단단한 벽면에 정통으로 부딪히며 산산조각이 났다. 날카롭고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집안의 공기를 찢어발겼다. 수백 개의 날카로운 유리 파편들이 비처럼 쏟아지며 거실 바닥을 어지럽게 뒤덮었다. 파편 하나가 혜진의 발등을 스치며 미세한 핏방울이 맺혔지만 재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혜진의 턱 밑까지 다가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한 번만 더 그 천박한 밥집에 들락거려봐. 나를 얼마나 더 비참하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려 내 앞길을 막을 거면 그 빌어먹을 배 속에 든 것까지 다 안고 꺼져버리란 말이야. 재민의 입에서 나온 잔인한 폭력의 언어에 혜진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자신의 아이마저 저주하는 남편의 모습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폭풍 같은 고함이 휩쓸고 간 자리. 탁자 위에는 금색 장식으로 화려하게 치장된 우편물 하나가 놓여 있었다. 미숙의 칠순잔치를 알리는 호텔 연회장 초대장이었다. 재민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 초대장을 집어 혜진의 가슴팍에 거칠게 찔러 넣었다. 이번 주말 강남 호텔이야. 형님네 식구들부터 내로라 하는 친척들 다 모이는 자리니까 알아서 해. 그 역겨운 시장통 반찬 냄새 풍기면서 나타나서 내 체면 깎아내릴 거면 아예 오지도 마. 격에 맞는 선물 하나, 준비할 돈도 없는 친정 주제에 빈손으로 와서 구걸할 생각이라면 차라리 길바닥에서 객사하는 게 내 얼굴 살려주는 거니까. 재민은 경고를 끝으로 안방 문을 부서질 듯 닫고 들어가 버렸다. 홀로 남겨진 거실, 혜진은 바닥에 흩어진 날카로운 유리 파편들과 가슴에 품겨진 화려한 칠순 초대장을 번갈아 내려다보았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서늘하고 기이한 체념이 고여 오르기 시작했다. 거대한 비극의 무대가 그녀를 향해 천천히 입을 벌리고 있었다. 강남 도심 한가운데 우뚝 솟은 5성급 호텔의 입구는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났다. 그러나 호텔 안팎의 화려함과는 달리 회색빛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혜진의 몰골은 참담했다. 만삭의 부른 배를 힘겹게 안고 우산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녀의 낡은 인부복 밑단이 흙탕물에 흠뻑 젖어 무겁게 늘어졌다. 재민은 이미 2시간 전 번쩍이는 검은색 신형 수입차를 홀로 몰고 유유히 집을 떠났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주말 오후, 그는 임신한 아내를 조수석에 태우는 것조차 자신의 새로운 채 흠집을 낼까 두려워 거부했다. 혜진의 양손에는 비닐봉지로 겹겹이 싼 커다란 보온통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 영자가 밤을 새워 푹 고아낸 붉고 진한 매운 갈비찜이었다. 사돈어른의 칠순잔치에
빈손으로 딸을 보낼 수 없었던 영자의 간절한 정성이었지만 그것은 오늘 이 화려한 호텔 연회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불청객 같은 존재였다.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몸을 이끌고 혜진이 호텔 2층에 그랜드 볼룸으로 들어섰을 때 연회장 안에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다. 수십 명의 친척들과 지인들이 일제히 그녀를 향해 시선을 던졌다.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고 상석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미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신우이 유리는 노골적으로 미간을 찌푸리며 손에 든 실크 부채로 코를 가리는 신용을 했다. 젖은 옷가지에서 미세하게 배어나오는 빗물 냄새와 혜진의 손에 들린 촌스러운 보온통에서 흘러나오는 미세한 음식 냄새가 그들의 고상한 후각을 거슬리게 한 것이다. 어머, 제 꼴 좀 봐. 잔칫날에 초상집 다녀온 사람처럼 물을 뚝뚝 흘리며 들어오네. 유리의 입에서 새어나온 비아냥이 고요한 연회장 전체에 날카롭게 퍼졌다. 친척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일었다. 가장 끝자리에서 상사들과 억지 웃음을 지으며 명함을 돌리고 있던 재민이 그 소리에 뒤를 돌아보았다. 혜진을 발견한 그의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로 붉게 타올랐다. 그는 혜진에게 다가오더니 그녀의 팔뚝을 부서질 듯 거칠게 낚아챘다. 미쳤어. 지금 꼴이 이게 뭐야. 기어코 사람 망신을 줘야 직성이 풀려. 당장 나가. 재민의 이성 잃은 눈빛이 혜진을 집어삼킬 듯 노려보았다. 그는 혜진이 입을 열 틈조차 주지 않고 아내의 팔을 질질 끌다시피 하여 연회장 밖으로 끌고 나갔다. 화려한 샹들리에에 불빛이 닿지 않는 지하 3층 VIP 주차장. 고급 세단들이 숨죽여 늘어선 그 어둡고 서늘한 공간에서 재민의 억눌린 광기가 마침내 폭발했다. 그는 혜진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고는 그녀를 향해 핏대선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내가 오지 말라고 했지. 남편 체면 하나 못 살려주고 그 빌어먹을 시장통 냄새 풍기면서 기어코 여기까지 쫓아와서 내 앞길에 똥물을 튀겨 저 쓰레기 같은 통구석에 든 건 또 뭐야. 혜진은 비틀거리면서도 양손으로 어머니의 보온통을 꽉 끌어안았다. 우리 엄마가 어머님 칠순이라고 밤새도록 고아내신 갈비찜이에요. 아무리 미워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굴어요? 당신 새로 뽑은 그 수입차 사채 끌어다 쓴 거 다 알아요. 빈겁대기 같은 허영심 때문에 가족을 빚더미에 앉히고 임신한 나를 비오는 길바닥에 버려둔 게 사람이에요. 혜진의 반박은 재민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정통으로 찔렀다. 사채빚을 들켰다는 당혹감과 자신의 무능함을 지적당했다는 분노가 뒤섞이자 재민의 눈동자는 완전히 초점을 잃었다. 그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혜진에게 달려들었다. 이 천박한 여편네가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재민의 굵고 무자비한 손이 혜진이 끌어안고 있던 보온통을 향해 거칠게 휘둘러졌다. 허공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보온통이 혜진의 품에서 뜯겨나가 주차장 시멘트 바닥을 향해 내동댕이쳐졌다. 단단한 바닥과 부딪히며 통이 깨지는 파열음이 서늘한 주차장 안을 폭력적으로 울렸다. 어머니 영자의 거친 손끝에서 며칠 밤낮을 끓여낸 붉고 진한 갈비찜이 차가운 주차장 바닥에 처참하게 쏟아졌다. 핏빛처럼 붉은 양념이 사방으로 튀며 혜진의 젖은 신발과 옷자락을 무참히 더럽혔다. 혜진이
비명을 삼키며 바닥에 쏟아진 갈비찜을 향해 손을 뻗는 찰나였다. 이딴 쓰레기나 끌어안고 영원히 구질구질하게 살아 이성을 잃은 재민의 두 팔이 혜진의 어깨를 강하게 밀쳐냈다. 임신 8개월의 무거운 몸이 순간 중심을 잃고 허공으로 붕 떠올랐다. 방어할 틈조차 없었다. 혜진의 몸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과 끔찍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정막을 찢었다. 혜진은 바닥에 쓰러진 채 부푼 배를 양손으로 감싸쥐고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쳤다. 살이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관통했다. 숨이 넘어갈 듯한 신음이 혜진의 헐떡이는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하지만 그녀를 굽어보는 재민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죄책감도 없었다. 혜진의 낡은 치맛자락 밑으로 검붉고 끈적한 피가 시멘트 바닥을 적시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핏자국이 바닥에 엎질러진 붉은 갈비찜 국물과 뒤섞이며 주차장 바닥은 지옥의 한 장면처럼 참혹하게 변해갔다. 그제야 바닥에 퍼져나가는 피를 발견한 재민의 눈동자가 극도의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뒷걸음질을 쳤다. 쓰러진 아내를 일으켜 세우거나 구급차를 부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오직 살인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이기적인 두려움만이 그의 뇌를 지배했다. 재민은 몸을 돌려 새로 산 검은색 수입차의 운전석으로 도망치듯 파고들었다. 곧이어 엔진에 굉음이 주차장을 울렸고 타이어가 바닥을 거칠게 긁는 소리와 함께 그의 차는 혜진을 버려둔 채 맹렬한 속도로 어둠 속을 향해 빠져나갔다.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혜진은 바닥에 고인 자신의 핏물 너머로 멀어지는 남편의 차가운 붉은 후미 등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뱃속에서 아이가 살려달라는 듯 희미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차갑게 식어가는 주차장 바닥에서 혜진의 눈동자는 서서히 삶에 대한 절망을 넘어선 거대하고 서늘한 증오로 얼어붙고 있었다. 코끝을 찌르는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생체 신호기의 기계음이 혜진의 흐려진 의식을 천천히 현실로 끌어당겼다.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밀어 올리자 눈이 시리도록 새하얀 병실의 천장이 시야에 들어왔다. 온몸의 뼈마디가 으스러진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혜진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산소 호흡기가 씌워진 입술을 달싹이며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부풀어 오른 배를 감싸 안는 것이었다. 머리맡에서 차트를 기록하던 중년의 간호사가 혜진과 눈이 마주치자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합니다. 주차장을 순찰하던 호텔 보안 직원이 피를 흘리며 쓰레기통 옆에 쓰러져 있는 산모님을 발견하고 즉시 구급차를 불렀어요. 10분만 늦었어도 산모님과 태아 모두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끔찍한 출혈이었습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간호사의 따뜻한 위로에도 혜진의 심장에는 온기가 돌지 않았다. 차가운 주차장 시멘트 바닥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자신을 버려두고 오직 새 채 피가 묻을까 두려워 맹렬하게 도망치던 남편. 재민의 뒷모습이 망막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지난 수년간 혜진의 내면을 올가매고 있던 미련과 부부라는 얄팍한 정, 그리고 아이에게 아빠를 잃게 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완벽하게 타들어가 한 줌의 재로 변했다. 남은 것은 지독하게 차가운 각성뿐이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병실 문이 신경질적인 마찰음을 내며 거칠게 열렸다. 문을 열고
들이닥친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 미숙과 시누이 유리였다. 어젯밤 칠순 잔치에서 입었던 화려한 실크 한복과 명품 원피스 대신 고급스러운 캐주얼 차림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사경을 헤매다 깨어난 며느리에 대한 일말의 걱정이나 안도감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극도의 짜증과 오만함으로 일그러진 표정뿐이었다. 미숙은 병상에 누워있는 혜진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혀를 끌듯 찼다. 네가 기어코 우리 집안에 먹칠을 제대로 하는구나. 빗길에 정신 놓고 걷다가 내 발에 걸려 넘어진 걸 가지고 경찰서에서는 내 아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밤새 조사를 하고 있어. 승진해서 미끄러진 것도 모자라. 경찰 조사까지 받는다는 소문이 회사에 퍼지면 내 아들 앞길이 어떻게 되겠니? 부주의한 내 몸 하나 간수 못해서 시댁에 이런 흉측한 꼴을 보여 미숙의 폭언에 이어 유리 역시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비아냥을 보탰다. 그러게 엄마가 잔치에 오지 말라고 했을 때 눈치껏 집에 박혀 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시장통에서 파는 그깟 반찬 쪼가리 하나 전해주겠다고 득달같이 달려와서 기어이 경찰까지 출동하게 만들어 옳게 때문에 우리 오빠 전과자 되면 옳게가 평생 책임질 거야. 그들의 언어는 인간의 가죽을 쓴 악마의 속삭임과 다를 바 없었다. 재민이 임신한 아내를 폭행하고 유기했다는 명백한 사실 앞에서도 그들은 오직 아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알량한 체면만을 방어하기 위해 혜진을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있었다. 미숙은 들고 있던 명품 악어 가죽 가방의 지퍼를 신경질적으로 열더니 은행 띠지가 그대로 둘러진 두툼한 현금 뭉치를 꺼냈다. 그녀는 그 5만 원권 지폐 다발을 혜진의 가슴 위 이불로 멸시하듯 집어 던졌다. 이 돈으로 퇴원하면 네 어미 식당에 가서 몸보신이나 하고 애 기저귀나 좋은 걸로 사. 경찰이 오거든 빗물에 미끄러져서 혼자 자빠진 거라고 확실하게 진술해. 재민이는 너 구급차 부르러 잠깐 자리 비웠던 거라고 입맞추고 이 정도 성의를 보였으면 네 친정에서도 평생 만져보지 못할 돈일 테니 군말 없겠지. 혜진은 이불 위에 떨어진 지폐 다발을 가만히 내려다 보았다. 돈으로 사람의 목숨과 존엄을 짓밟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댁의 끔찍한 민낯이 그 현금 뭉치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혜진의 눈동자에서 마지막 남은 온기마저 증발해버렸다. 그녀는 산소 호흡기를 거칠게 벗어던지고 링거 바늘이 꽂힌 손을 부들부들 떨며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세웠다. 미숙과 유리는 혜진이 순순히 돈을 챙길 것이라 확신하며 거만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혜진의 다음 행동은 그들의 알량한 확신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혜진은 이불 위에 놓인 지폐 다발을 꽉 움켜쥐었다. 그리고 핏발선 눈으로 미숙을 직시하며 그 돈뭉치를 미숙의 얼굴을 향해 전력을 다해 집어던졌다. 얼굴의 정통으로 지폐 다발을 맞은 미숙의 고통과 충격으로 비틀거렸다. 결박이 풀린 수십 장의 5만 원권 지폐들이 병실의 허공으로 흩어지며 마치 그들의 추악한 속내를 조롱하듯 병실 바닥으로 힘없이 추락했다. 미쳤어. 지금 감히 시어머니한테 무슨 짓거리야. 유리가 경악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혜진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그들의 목을 조여갔다. 당신 아들은 내 배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나를 시멘트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나와 자기 핏줄을 버려두고 차를 몰아 도망쳤다고. 사람을 죽이려 해놓고 이깟 더러운 돈 몇 푼으로 진실을 덮을 수 있을 것 같아. 내 아이의 목숨값을 당신들의 알량한 체면과 바꾸라고. 혜진의 입에서 쏟아지는 날카로운 분노의 미숙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입술만 달달 떨었다. 평생 자신들에게 고개 한 번 들지 못했던 순종적인 며느리의 믿을 수 없는 반항이었다. 그때 병실 문이 묵직하게 열리며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사복 차림의 담당 형사가 수첩을 들고 안으로 들어섰다. 바닥에 흩어진 지폐들과 살벌한 병실의 분위기를 빠르게 파악한 형사는 미숙과 유리를 제지하며 혜진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피해자 김혜진 씨 맞으십니까? 사건 당시 호텔 주차장 CCTV 영상 복원이 완료되었습니다. 가해자 이재민 씨가 산모를 밀쳐 넘어뜨리고 현장을 이탈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피해자 진술을 받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형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미숙이 사색이 된 얼굴로 형사의 팔을 붙잡고 늘어졌다. 부부싸움 중에 일어난 작은 사고일 뿐이라며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는 그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혜진은 미숙의 변명을 무참히 자르고 형사의 눈을 흔들림 없이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한치의 자비도 남아있지 않았다. 사고가 아닙니다. 남편 이재민은 임신한 저를 의도적으로 밀쳐 해를 가했고 피를 흘리는 저를 방치한 채 도주했습니다. 합의는 절대 없습니다. 이재민을 임산부 특수폭행 및 유기치상 혐의로 정식 고소하겠습니다. 법이 허락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혜진의 단호하고 차가운 선전포고가 병실을 울렸다. 미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유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두 사람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시며 죽은 자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혜진은 바닥에 널브러진 시댁 식구들을 향해 시선을 던진 후 창밖의 시린 하늘로 고개를 돌렸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지옥 같던 과거를 완전히 끊어내고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한 혜진의 잔인하고도 눈부신 방역이 방금 막 그 서막을 올린 것이다. 경찰 조사를 받은 재민은 구속 수사를 피하지 못했다. 명백한 CCTV 영상 증거와 도주 행위, 그리고 임산부에 대한 특수폭행이라는 악질적인 혐의는 그에게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았다. 회사는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재민을 당일 권고사직 처리했다. 혜진이 변호사를 통해 접수한 이혼 소송은 재민이 범죄자 신분으로 전락한 상황 속에서 일사천리로 잔인하게 진행되었다. 그녀는 위자료 청구와 함께 친권 및 양육권을 완벽하게 가져왔고 법원은 재민의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까지 내렸다. 2달 후 혜진은 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과거에 끔찍했던 굴레를 완전히 벗어던진 채 어머니 영자의 낡고 좁은 식당으로 돌아왔다. 만삭의 배는 산딸을 향해 더욱 부풀어 올랐지만 혜진의 얼굴은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주방과 홀을 부지런히 오가며 어머니의 일을 도왔다. 허름한 골목, 한 구석 간판의 글씨조차 희미하게 벗겨진 영자의 주방 안에는 여전히 진하고 강렬한 매운 갈비찜의 냄새가 후끈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영자는
커다란 무소의 솥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붉은 양념이 벤 고기를 쉴 새 없이 저었다. 그녀의 투박한 손맛에는 세상 어떤 고급 레스토랑도 흉내 낼 수 없는 깊고 끈적한 정성이 녹아 있었다. 어느 비 오는 늦은 오후 가게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흠집 하나 없는 고급스러운 차콜색 맞춤 정장의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청년이었다. 그는 국내 최대 식품 유통대기업의 상품기획 총괄 디렉터 MD인 서준이었다. 업무차 근처 상권을 분석하다 비를 피할 겸 우연히 들른 듯 그는 낡은 식당의 내부를 빠르게 훑어본 후 구석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혜진이 다가가 낡은 메뉴판을 건네려 하자 서준은 메뉴판을 보지도 않은 채 무표정한 얼굴로 매운 갈비찜 1인분을 주문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가 그의 식탁 위에 놓였다. 붉고 걸쭉한 국물 위로 큼지막한 고기 한 점을 젓가락으로 들어 올린 서준은 냄새를 한 번 맡고는 조심스럽게 입안으로 넣었다. 그 순간 서준의 무관심했던 눈빛이 극적으로 요동쳤다. 입안을 자극하는 강렬하고 칼칼한 매운맛이 먼저 미각을 깨웠고 곧이어 수십 번 고아낸 고기의 부드러운 육질이 혀끝에서 눈 녹듯 사르르 부서졌다. 그 뒤를 이어 올라오는 깊고 묵직한 단맛의 여우는 그가 수백 개의 맛집과 공장 레시피를 기획하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궁극의 완벽함이었다. 서준은 말없이 뚝배기의 바닥을 긁어 국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고 식사를 마쳤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혜진을 향해 명함을 내밀었다. 눈부시게 빛나는 대기업 로고와 직함이 박힌 명함이었다. 저는 이 맛을 전국에 팔고 싶습니다. 사장님의 레시피를 저희 회사 홈쇼핑 채널과 프리미엄 밀키트 라인에 독점 론칭하고 싶습니다. 당장 계약서부터 작성하시죠. 서준의 제안은 너무나 파격적이고 단도직입적이라 혜진과 영자는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혜진이 조심스럽게 명함을 받아들고 제안에 대해 묻기 위해 입을 떼려는 찰나였다. 식당 밖에서 신경질적인 하이힐급 소리가 다가오더니 낡은 유리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렸다. 입구에 선 사람은 신우이 유리였다. 한때 고급 백화점 VIP 라운지를 제집 드나들 듯하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남편의 투자 사기 혐의로 재산이 가압류되고 시댁의 갭 투자로 인한 빚더미에 눌려 그녀의 머리칼은 헝클어지고 눈 밑은 퀭하게 검푸른 빛을 띠고 있었다. 무엇보다 유리의 두 눈동자에는 광기에 가까운 도끼가 서려 있었다. 유리는 식당 안을 둘러보더니 테이블을 치우고 있는 혜진을 발견하고는 성큼성큼 다가가 표독스러운 고함을 질렀다. 이 독한 년, 네가 기어이 우리 집안을 이렇게 풍비박산 내놓고 넌 여기서 팔자 좋게 갈비찜이나 팔고 있어. 우리 오빠는 너 때문에 전과자가 돼서 일용직 공사판을 전전하고 우리 엄마는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유리의 날 선 목소리가 좁은 식당 안을 폭력적으로 찢어발겼다. 혜진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차가운 시선으로 유리를 마주 보았다. 그건 내 탓이 아니라 당신들의 허영심과 이기심이 만든 결과야. 임신한 나를 버리고 도망간 범죄자의 당연한 최후고. 혜진의 흔들림 없는 태도는 유리의 이성을 완전히 끊어놓았다. 극도의 수치심과 분노에 휩싸인 유리는 주방 입구 쪽에 놓여있던 커다란 양푼을 거칠게 집어들었다. 그녀가 금방이라도 테이블 위에 놓인
손님들의 빈 그릇과 뜨거운 국물 냄비들을 쓸어버리며 난동을 부릴 기세로 팔을 번쩍 치켜 올린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더 움직이면 영업방해와 폭행 미수로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식당 구석에서 냉랭하고 낮게 깔린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유리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서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방금 전 혜진이 가져다 준 아직 마시지 않은 차가운 얼음물이 든 유리잔이 들려 있었다.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과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분위기에 유리는 무의식적으로 치켜들었던 양푼을 움찔하며 내렸다. 당신은 뭐야? 남의 집안일에 왜 끼어들어? 유리가 악을 쓰며 서준을 향해 삿대질을 했다. 그녀의 뾰족한 손톱이 서준의 어깨를 향해 위협적으로 날아들려던 찰나였다. 서준의 팔이 빠르고 날카롭게 허공을 갈랐다. 그가 들고 있던 유리잔이 기울어지며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얼음물이 유리의 화려하게 세팅된 머리와 잔뜩 일그러진 얼굴을 향해 정통으로 끼얹어졌다. 투명한 물줄기가 유리의 눈과 코를 강타하며 그녀의 화장을 흉하게 번지게 만들었고 차가운 얼음 조각들이 그녀의 명품 실크 블라우스 위로 후드득 떨어져 내렸다. 얼음장 같은 냉수 마찰을 당한 유리는 숨을 헉 들이마시며 뒤로 휘청거렸고 양푼이 바닥으로 요란하게 굴러떨어졌다. 물에 빠진 생쥐 꼴이 되어 온몸을 부들부들 떠는 유리를 향해 서준은 들고 있던 빈 유리잔을 테이블 위에 딱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서늘하고 무자비하게 경고했다. 나는 이 식당과 독점 계약을 맺을 대기업 사업 총괄 디렉터입니다. 내 파트너를 위협하고 영업장 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행위는 우리 회사 법무팀이 나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겁니다. 그깟 사기꾼 남편 뒷바라지하기도 벅찬 빚더미 인생의 대기업을 상대로 한 번 더 소송전을 치르고 싶다면 계속해 보시죠. 서준의 얼음장 같은 경고와 흠뻑 젖어버린 자신의 비참한 몰골에 압도당한 유리는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다. 치솟던 광기는 순식간에 공포와 굴욕으로 변했다. 유리는 이를 부득부득 갈며 혜진을 한번 노려보더니 결국 바닥에 뚝뚝 물을 흘리며 식당 문을 박차고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혜진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서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구겨진 정장의 소매를 정리하고는 다시 혜진을 향해 돌아섰다. 방금 보신 것처럼 저는 파트너를 확실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제 제 명함을 다시 받아주시겠습니까? 서준의 확신에 찬 눈빛을 마주하며 혜진은 어머니 영자의 손을 굳게 맞잡았다. 길고 길었던 지옥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혜진과 영자의 인생을 찬란하게 뒤바꿀 거대한 방역의 발판이 마련되는 순간이었다. 서준의 기획력과 대기업 식품사업부의 막강한 자본력이 결합되면서 영자의 주방 매운 갈비찜은 프리미엄 밀키트와 홈쇼핑 론칭을 위한 무서운 궤도에 올랐다. 혜진은 만삭의 몸을 이끌고 쉴 새 없이 움직였다. 공장 실사부터 시작해 위생점검, 재료 수급망 확인 포장, 디자인 회의까지. 그녀는 한때 시어머니의 주방에서 잔반을 주워 담던 주눅든 며느리가 아니었다. 날카롭고 섬세하게 서준의 비즈니스적 감각을 흡수하며 자신만의 단단한 사업가적 기질을 빠르게 키워나가고 있었다.
반면 혜진이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는 동안 재민의 인생은 거대한 절망의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전과자라는 낙인과 권고사직의 그림자는 그를 일용직 노동판으로 내몰았다. 시멘트 먼지와 땀에 찌든 채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처지가 된 그에게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은 날마다 숨통을 조여왔다. 새로 뽑았던 번쩍이는 수입차는 이미 압류 딱지가 붙어 그의 손을 떠난 지 오래였고 남은 것은 원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살인적인 이자뿐이었다. 홈쇼핑 첫 방송을 하루 앞둔 늦은 밤이었다. 골목은 짙은 어둠과 적막에 잠겨 있었고 내일 있을 생방송 준비를 마친 혜진이 굳게 닫힌 식당 셔터 문 안쪽에서 마지막 레시피 배합표를 점검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밖에서 요란하고 폭력적인 쇳소리가 식당의 고요를 찢었다. 누군가 철제 셔터 문을 주먹과 발로 쾅쾅 두드리며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다. 혜진아, 문 열어. 내가 잘못했어. 다 미쳤었다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지독한 알코올 냄새가 셔터 틈새로 진동하는 듯 했다. 재민이었다.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고 가족들의 원망에 짓눌린 그는 결국 자신이 가장 끔찍하게 내동댕이 쳤던 아내에게 구걸하기 위해 이 한밤중에 식당 앞을 찾아온 것이다. 내가 미친놈이었어, 형님네. 외제차 눈이 멀어서 엄마 치맛바람에 휩쓸려서 널 그 주차장에 버려두고. 흐흑. 내가 죽일 놈이야. 우리 아이 아빠잖아, 혜진아. 나 한 번만 다시 받아줘. 이대로 빚쟁이들한테 맞아 죽게 생겼어. 개어친 숨결과 오열이 섞인 재민의 목소리는 처절하고 찌질했다. 그는 문을 긁어대며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셔터 안쪽에 서 있는 혜진의 표정은 차갑게 얼어붙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서늘했다. 혜진은 문 쪽으로 다가가지도 않았다. 그녀는 불 꺼진 홀 중앙에 서서 배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그 구차한 변명들을 한 점의 동정심도 없이 낱낱이 들었다. 피투성이가 된 자신을 시멘트 바닥에 버려두고 도망치던 그 붉은 후미 등의 잔상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혜진은 천천히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 버튼을 눌렀다. 영업 끝난 식당 앞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출동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섞여 있지 않았다. 잠시 후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다가오자 밖에서 울부짖던 재민은 겁에 질려 허둥지둥 도망치기 시작했다. 골목길을 비틀거리며 내달리는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혜진은 비로소 등 뒤에 스위치를 올려 식당 전체에 환한 불을 밝혔다. 내일의 전쟁을 위해 물러설 곳은 없었다. 다음 날 저녁,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대형 홈쇼핑, 생방송 스튜디오. 세트 중앙에는 먹음직스럽게 끓어오르는 붉은 매운 갈비찜이 세팅되어 있었고 그 옆에 앞치마를 단정하게 두른 혜진이 섰다. 만삭의 몸이었지만 그녀의 자세는 꼿꼿했고 표정은 당당했다. 카메라에 붉은 불이 켜지고 메인 쇼 호스트의 역동적인 오프닝 멘트와 함께 방송이 시작되었다. 스튜디오 뒤편 부조정실에서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던 서준의 이마에 미세한 땀방울이 맺혔다. 방송 시작 후 첫 5분 시청률은 나쁘지 않았지만 화면 상단에 띄워진 실시간 주문량, 그래프는 바닥을 기고 있었다. 인지도 없는 신규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형적인 관망세였다. 스튜디오에는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긴장감이 짓누르고 있었다. 혜진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준비된 대본을 읽는 대신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부드럽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갈비찜은 단순히 입을 즐겁게 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서울 변두리 좁고 허름한 주방에서 저희 어머니가 밤새워 고기를 삶고 핏물을 빼며 끓여낸 땀방울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날에도 자식들에게 따뜻한 고기 한 점 먹이고 싶었던 그 투박하고 거친 손의 정성. 저희 영자의 주방은 그 진심만을 담았습니다. 화려한 겉포장이나 가짜 재료로 흉내내지 않은 진짜 어머니의 맛입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전파를 타는 순간 쇼 호스트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전문 시식단이 갈비찜을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들의 동공이 동시에 확장되며 진실된 감탄이 터져나왔다. 대본에 없는 혀끝을 강타하는 매콤함과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육질에 대한 압도적인 반응이었다. 그 찰나의 진정성이 브라운관 너머의 시청자들을 완벽하게 사로잡았다. 조용했던 스튜디오 부조정실에서 갑자기 콜센터 상담원들의 분주한 목소리가 폭발적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화면 상단의 주문 대기선에 붉은 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켜지더니 실시간 주문량 그래프가 미친 듯이 수직 상승을 시작했다. 1000개, 5000개, 10,000개 숫자는 쉴 새 없이 팽창하며 올라갔다. 방송 종료를 20분이나 남겨둔 시점 전광판의 숫자가 멈추며 모니터 화면 전체를 거대한 붉은색 자막이 가득 채웠다. 전략 매진 솔드 아웃 스튜디오 스태프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카메라 불이 꺼지자마자 혜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부조정실에서 달려내려온 서준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엄지를 치켜 세웠다. 혜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참고 있던 눈물을 소리 없이 쏟아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독했던 가난과 폭력의 사슬을 스스로 끊어내고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날아오른 거대한 승리의 신호탄이었다. 홈쇼핑 생방송의 전략 매진은 단순한 시작에 불과했다. 방송 직후 며칠 동안 영자의 주방 매운 갈비찜은 주요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를 장악하며 온라인상에서 폭발적인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혜진과 서준은 물밀듯이 밀려드는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 대기업의 체계적인 생산 및 물류 시스템을 빠르게 도입했다. 영자의 투박한 주방에서 끓여지던 갈비찜은 이제 위생적인 대형 제조 공장을 거쳐 전국 각지의 식탁 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반년 후 영자의 주방은 정식으로 주식회사로 전환되었다. 혜진은 신규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며 만삭의 몸으로 치렀던 전쟁 같은 날들을 뒤로하고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딸을 출산했다. 혜진이 여성 기업가의 롤모델로서 여러 매체에 인터뷰를 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는 동안 그녀의 과거 시댁은 마치 거대한 모래성이 한순간에 붕괴하듯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강남 고급 아파트에서 여유로운 오후의 티타임을 즐기던 시어머니 미숙의 우아한 일상은 예고 없이 불어닥친 부동산 시장에 한파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끝없이 오를 것만 같았던 집값은 거품이 터지듯 무섭게 곤두박질 쳤고 그 빈자리를 살인적인 고금리가 채우기 시작했다. 미숙은 자신의 명의로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하여 갭투자로 사들인
강남과 판교의 아파트 세 채가 안겨주는 매달 수천만 원의 이자 폭탄을 감당할 재간이 없었다. 세입자들은 계약 만료와 함께 전세금을 돌려달라며 연일 내용 증명을 보내왔고, 미숙이 평생 공들여 모았던 명품 가방과 보석들은 이미 중고 명품 샵에서 헐값에 넘겨진 지 오래였다. 그 무렵 잘 나가는 벤처 투자자 행세를 하며 시댁의 기둥 노릇을 하던 시누이 유리의 남편마저 폰지 사기 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다. 수백억 대의 피해액을 남기고 남편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되자 유리가 자랑하던 한정판 명품백과 외제차는 모조리 압류당했다. 하루아침에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유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염치도 없이 친정인 미숙의 집으로 피신해 들어와 매일 밤 눈물과 악다구니로 집안을 지옥으로 만들었다. 모든 것이 벼랑 끝으로 몰린 어느 날 오후, 미숙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시중은행 대출 창구 VIPC를 찾았다. 한때 은행장이 직접 그녀를 에스코트하며 고급 커피를 대접하던 곳이었다. 하지만 오늘 미숙의 앞에는 차가운 표정의 대출 심사역이 두꺼운 서류철을 덮으며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었다. 사모님 현재 보유하신 모든 자산의 담보 가치가 하락하여 더 이상의 대출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LTV 비율 초과로 당장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으시면 은행 규정에 따라 내일부터 즉각적인 경매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사역의 입에서 나온 사형 선고와도 같은 통보에 미숙의 눈동자는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다. 이성이 끊어진 미숙은 다짜고짜 자리에서 일어나 푹신한 카펫 바닥에 엎드리더니 심사역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미친 듯이 오열하기 시작했다. 내가 이 은행 VIP야 이자만 한두 푼 낸 줄 알아. 한 달만 아니 보름만 연장해줘. 금매로 내놓은 집만 팔리면 이자부터 갚을 테니까 제발 우리 집 넘기지 마. 미숙의 처절한 애원과 고성방가에 VIP실의 평화는 순식간에 깨졌다. 당황한 심사역이 뒤로 물러서며 보안 요원들을 긴급하게 호출했다. 체격이 건장한 두 명의 청원 경찰이 달려와 미숙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고 일으켜 세웠다. 바닥에 끌리며 발버둥치는 미숙의 우아했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화장이 땀과 눈물로 얼룩진 채 은행 로비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차디찬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헝클어진 머리를 감싸 쥔 미숙은 덜덜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이끌고 자신이 평생의 자랑이자 계급장으로 여겼던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돌아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펜트하우스 복도 끝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 섰을 때였다. 미숙의 심장이 멎을 듯 쿵 내려앉았다. 육중한 철제 현관문 중앙에는 법원에서 발부한 선명하고 핏빛처럼 붉은 압류 딱지가 잔인하게 붙어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녀가 이 화려한 세계의 주인이 아님을 그녀의 알량한 허영심이 빚어낸 탐욕의 모래성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음을 알리는 최후의 낙인이었다. 미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끝으로 붉은 딱지를 쓸어보려다 허공에서 손을 거둔 그녀는 초점 없는 눈으로 어두운 복도 천장을 올려다보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 소름 끼치는 오열 속에는 과거 임신한 며느리의 정성 어린 반찬통을
쓰레기통에 처박으며 조롱했던 자신의 오만함에 대한 뒤늦고 뼈저린 후회가 섞여 있었지만 세상은 이미 그녀에게 완벽하게 등을 돌린 후였다. 서울의 하늘은 그들이 한때 누렸던 부와 명예를 비웃기라도 하듯 눈이 시리도록 푸르고 맑았다. 그러나 도시 외곽 언덕 비탈길에 위태롭게 자리 잡은 낡은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방에는 그 푸른 하늘빛이 단 한 줌도 스며들지 못했다. 방 안은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축축한 흙 냄새와 벽지를 뒤덮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로 가득 차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부가 갑갑해지는 듯했다. 한낮이었지만 방 안은 희미한 백열등 불빛에 의지해야 할 만큼 어두웠다. 미숙은 색이 바른 낡은 실크 블라우스를 입은 채 화면이 깨진 중고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값싼 막장 드라마를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톱은 한때 화려한 네일아트로 장식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관리받지 못해 거칠고 볼품없이 자라 있었다. 한편 유리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깨진 액정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과거 자신이 SNS에 올렸던 명품과 호화로운 여행 사진들을 하염없이 스크롤하고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는 연신 깊은 한숨과 함께 세상에 대한 원망이 독처럼 새어나왔다. 그때 현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리고 재민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온몸은 시멘트 가루와 땀으로 얼룩진 작업복 차림이었고 얼굴은 고된 노동과 절망으로 새카맣게 타들어가 있었다. 그는 말없이 부엌 구석에 놓인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서 식어 빠진 컵라면 한 그릇을 퍼담아 허겁지겁 입안으로 밀어 넣었다. 이놈의 집구석은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주는 인간이 없어 미숙이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였다. 재미는 젓가락을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악을 썼다. 이 지옥 같은 공사판에서 하루 종일 벽돌 나르고 번 돈으로 그나마 라면이라도 끓여 먹는 걸 다행으로 알아요. 어머니가 주식으로 날려먹은 내 퇴직금만 있었어도 우리가 이 꼴로 살진 않았을 거라고. 서로의 상처를 물어뜯는 그들의 비참한 대화는 이제 지긋지긋한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때 재민의 눈동자에 기이하고 번뜩이는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 접어두었던 낡은 신문지 조각 하나를 꺼내 탁자 위로 펼쳤다. 그것은 오늘 아침 그가 일하던 공사장 앞에서 인부들에게 아침 식사를 나눠주던 아주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었던 지역 경제신문이었다. 신문 하단에 실린 전면 광고 하나가 미숙과 유리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광고 속에는 그들이 알던 과거의 유순하고 주눅든 며느리 혜진은 존재하지 않았다. 세련되고 우아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수십 명의 직원들을 배경으로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는 성공한 여성 기업가 김혜진 대표가 서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영자의 주방이라는 로고가 박힌 웅장한 신사옥 빌딩의 모습이 보였고 그 아래에는 정성세상의 모든 문을 열다라는 카피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이게 그년이라고. 이 독한 년, 우리 집안을 거덜내고 혼자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단 말이야. 유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신문을 낚아채며 부들부들 떨었다. 재민의 입가에는 씁쓸한 냉소가 아닌 뒤틀린 탐욕의 미소가 천천히 번지고 있었다. 어머니 누나,
저 빌딩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신축 빌딩이야. 내가 오늘 새벽에 인력시장 가면서 버스 창밖으로 똑똑히 봤어. 저 광고판이 버스 수십 대에 붙어 다니더라고. 혜진이 이제 우리랑은 사는 세상이 달라졌어. 재민의 말에 미숙에 초점 없던 눈동자가 탐욕으로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신문 속 혜진의 사진과 그 옆에 작게 실린 딸 서윤 양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꿈꾼다는 문구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서윤이. 그래, 내 손녀딸 혜진이가 아무리 독하게 우리를 내쳤어도 제 뱃속에서 나온 자식의 핏줄까지 끊어낼 수는 없겠지. 그 아이의 몸에는 우리 이씨 집안의 피가 반이나 섞여 있어. 우리가 그 아이의 할머니고 아빠라고. 미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마치 거대한 부활이라도 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뻔뻔하고 기괴한 논리로 가득 차 있었다. 자신들이 혜진에게 저지른 만행은 까맣게 잊은 채 오직 핏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혜진의 성공에 기생하려는 역겨운 계획이었다. 우리는 구걸하러 가는 게 아니야. 우리 핏줄, 우리 손녀를 보러 가는 할머니와 아버지로서 당연한 권리를 찾으러 가는 거지. 우리 손녀가 저런 큰 회사의 상속녀인데 우리가 이런 쥐구멍 같은 반지하 방에서 썩어가는 게 말이 돼가서 혜진이한테 똑똑히 말해야겠다. 회사 지분의 절반은 엄연히 내 손녀, 우리 핏줄의 몫이라고. 미숙의 악마 같은 계획에 재민과 유리 역시 개걸스러운 탐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곰팡 내 나는 옷들 중에서 그나마 가장 번듯해 보이는 옷가지를 주워 입었다. 미숙은 조미스러 구멍이 난 낡은 명품 원피스를 재미는 목깃이 누렇게 변색된 낡은 양복을 유리는 구겨진 블라우스를 억지로 다려 입었다. 그들의 행사액은 과거의 영광을 흉내내려는 초라한 거지들의 발악과도 같았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강남 테헤란로의 영자의 주방 신사옥 앞. 통유리로 마감된 거대한 빌딩은 하늘을 찌를 듯 웅장하게 솟아 있었다. 세 사람은 압도적인 건물의 위용 앞에 잠시 주눅이 들었지만 이내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며 비장한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섰다. 부드럽고 소리 없이 열리는 자동 유리문을 통과하자 눈부시게 빛나는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에서 쏟아져 내리는 샹들리에의 불빛이 그들의 초라한 행사액을 더욱 비참하게 비췄다. 로비 중앙의 안내 데스크로 향하려던 그들의 발걸음이 우뚝 멈춰섰다. 그들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친절한 안내 직원이 아니었다. 잘 다려진 검은색 정장 차림에 무선 이어피스를 착용한 건장하고 서늘한 인상의 보안요원 2명이 철벽처럼 그들의 앞을 막아선 것이다. 실례합니다만 어느 분을 찾아오셨습니까? 사전 약속이 되어 있지 않은 외부인은 출입이 통제됩니다. 보안요원의 정중하지만 기계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웅장한 로비의 공기를 가르며 그들의 무모한 계획에 첫 번째 제동을 걸고 있었다. 로비의 팽팽한 대치 상황 속 2층으로 향하는 내부 엘리베이터의 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혜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주인공이 가장 극적인 순간에 무대 위로 오르는 듯 계산되고 압도적인 위압감을 뿜어냈다. 혜진은 목선을 단정하게 드러내는 검은색 실크 블라우스에 완벽하게 재단된 와이드 팬츠를 입고 있었다. 한때 푸석했던 머리칼은 윤기 있게 흘러내렸고 여튼 화장기 너머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하고 서늘했다. 과거 주방에서 반찬통을 주워 담으며 눈물 짓던 나약한 며느리의 그림자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조력자인 서준이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서서 마치 충성스러운 기사처럼 그녀를 호위하고 있었다. 혜진의 모습을 발견한 미숙은 기다렸다는 듯 로비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으며 처절한 연기에 막을 올렸다. 아가 혜진아, 이 어미가 잘못했다. 내가 눈이 멀어서 세상 물정 몰라서 너한테 못할 짓을 했어. 이 늙은이를 제발 용서해다오. 미숙은 바닥을 손으로 치며 대성통곡했지만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마른 울음이었다. 이어서 그녀는 혜진 쪽으로 기어가려 애쓰며 로비에 있던 다른 직원들의 동정심을 자극하려는 듯 더욱 애처롭게 울부짖었다. 내 손녀딸, 우리 서윤이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줘. 할미가 핏덩기 얼굴도 못 보고 눈을 감으면 저승 가서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다. 밥 한 술 넘기지 못해. 말라 죽어가는 이 늙은이의 마지막 소원이야. 미숙의 위선적인 연기에 맞춰 재민 역시 성큼성큼 혜진의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고된 노동으로 초췌했지만 그 눈동자에는 진정한 뉘우침 대신 어떻게든 이 상황을 이용해 한몫 챙기려는 비열한 계산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혜진아, 내가 천하에 죽일 놈이야. 다 내 잘못이다. 제발 날 벌하고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만은 거두지 말아줘. 서윤이 아빠로서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 기회를 한 번만 다시 줘.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그들의 구역질 나는 총흑을 지켜보는 혜진의 눈동자에는 일말의 흔들림도 연민도 없었다. 로비의 모든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숨을 죽이고 이 막장 드라마의 결말을 지켜보고 있었다. 혜진은 미동도 없이 서서 마치 길바닥에 흉측한 오물을 내려다보는 듯한 차가운 시선으로 그들을 응시했다. 잠시 후 그녀는 옆에 선 비서에게 나지막이 무언가를 속삭였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곧 투명한 유리잔에 담긴 차가운 얼음물을 들고 돌아와 혜진에게 건넸다. 맑고 투명한 유리잔 안에서 각진 얼음 조각들이 차갑게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로비에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다. 혜진은 그 유리잔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리고 무릎 꿇은 재민을 내려다보며 얼음장처럼 차갑고 메마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가족이라? 당신들이 말하는 그 거룩한 이름은 3년 전 그날 밤 피가 낭자했던 호텔 지하 주차장 바닥에서 당신들 손으로 직접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렸어. 이제 와서 그 죽은 이름의 시체를 붙들고 통곡하는 모습이 참으로 가증스럽군. 혜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얼음 파편이 되어 재민과 미숙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내 딸 서윤이, 그 아이의 성은 김씨야. 당신들이씨, 집안의 더러운 피는 단 한 방울도 섞어주고 싶지 않아서 내가 직접 내 성을 물려줬거든. 그러니 당신들은 내 딸의 할머니도 아버지도 될 자격이 없어. 그저 내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버린 과거의 오물일 뿐이지. 혜진의 잔인한 선언에 재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미숙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입만 뻐끔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침내 혜진은 손에 들고 있던 유리잔을 천천히 기울였다. 뼛속까지 시릴 듯 차가운 얼음물이 무릎 꿇은 재민의 낡고 흙투성이인 구두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투명한 물줄기가 그의 바지가랑이를 적시고 각진 얼음 조각들이 그의 발등 위로 후드득 떨어지며 차가운 냉기를 전했다.
그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다. 혜진이 지난 세월 동안 삼켜야 했던 모든 굴욕과 눈물을 얼려 만든 가장 차갑고 무자비한 경멸의 표시였다. 재민이 극도의 수치심에 고개를 떨구자 혜진은 보안 팀장을 향해 짧고 건조하게 지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바닥에 더러운 쓰레기가 떨어져서 오염됐군요. 방문객들이 불쾌하지 않도록 지금 즉시 저것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폐기 처분하세요. 그리고 저들이 밟았던 자리는 소독제로 깨끗하게 소독해 주시고요. 보안팀장의 고갯짓 한 번에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미숙과 유리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아 일으켜 세웠고 재민의 뒷덜미를 짐승처럼 쥐고 바닥에서 끌어올렸다. 이년아,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사람 살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려 죽이려 해요. 미숙과 유리의 발악과 비명이 로비에 울려 퍼졌지만 그 누구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다. 그들의 추악한 행태는 이미 모든 직원들의 눈에 똑똑히 목격되었기 때문이다. 보안 요원들은 세 사람을 마치 벌레를 내쫓듯 회사 밖으로 무자비하게 끌어냈고 로비의 거대한 유리문이 그들의 등 뒤에서 묵직하게 닫혔다. 혜진은 그들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단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않고 지켜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옅고 서늘한 미소가 희미하게 피어올랐다. 길고 길었던 악연의 마지막 페이지가 가장 통쾌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마침내 찢겨나가는 순간이었다. 화려했던 강남의 빌딩 숲에서 쫓겨난 세 사람은 마치 더러운 오물 덩어리처럼 차디찬 길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쏟아지는 한낮의 햇살은 그들의 초라하고 비참한 행사액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조롱하는 듯했다. 미숙과 유리 그리고 재민은 잠시 멍하니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내 서로를 향해 억눌렀던 모든 분노와 원망을 독처럼 쏟아내기 시작했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시작부터 저 독한 연의 길을 꺾어놨어야지. 어물쩍 넘어가 주니까 이제 우리를 벌레 보듯 하잖아. 미숙이 아들 재민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치며 악을 썼다. 재민은 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눈에 핏발을 세우고 맞받아쳤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꼴이 됐는데 어머니의 그 빌어먹을 허영심 형님네랑 비교하며 나를 매일같이 쥐어짰던 그 지긋지긋한 잔소리, 그것 때문에 내가 사채까지 써서 이 사달이 난 거 아니야. 오빠는 그럼 잘한 거 있어. 임신한 마누라를 주차장에서 걷어차고 도망친 게 사람이야. 오빠가 그 멍청한 짓만 안 했어도 우리가 이렇게 길바닥에 나앉진 않았다고. 유리마저 재민을 향해 날선 비난을 퍼붓자 세 사람은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내뱉으며 길거리 한복판에서 짐승처럼 싸우기 시작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혀를 끌끌 차며 그들을 구경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 오직 눈앞에 서로를 파괴하고 싶은 맹렬한 증오만이 들끓을 뿐이었다. 그들에게 내려진 가장 가혹한 형벌은 법의 심판이나 사회적 낙인이 아니었다. 죽는 날까지 과거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벗어날 수 없는 절망의 늪 속에서 서로를 물어뜯고 원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현실 그 자체가 바로 살아있는 지옥이었다. 그들의 추악한 싸움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그 시각지상의 혼란과는 완벽하게 단절된 영자의 주방, 신사옥,
최상층의 대표 이사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눈부신 스카이라인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혜진은 푹신한 소파에 기대 앉아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든 딸. 서윤이의 보드라운 뺨에 가만히 입을 맞추었다. 아이의 따뜻하고 고른 숨결이 그녀의 가슴에 잔잔한 평온을 안겨주었다. 딸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혜진의 등 뒤로 어머니 영자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영자의 거칠지만 온기 가득한 손길에 혜진은 지그시 눈을 감았다. 이제 다 끝난 거지. 우리 딸 영자의 나지막한 물음에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응 엄마. 이제 정말 다 끝났어. 그리고 다시 시작이야. 혜진의 눈동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사랑하는 어머니와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딸과 함께 새롭게 개척해 나갈 빛나는 미래에 대한 확신과 기대만이 가득했다. 그때 대표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와 함께 서준이 향긋한 커피 향이 나는 트레이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소란스러웠던 로비의 상황을 모두 정리했다는 듯 아무 일도 없었다는 표정으로 혜진과 영자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대표님 어머님, 방금 미국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자의 주방 글로벌 론칭 계약 건이 최종 승인되었다고 합니다. 첫 수출 물량은 다음 달 뉴욕으로 떠납니다. 서준이 전하는 눈부신 희소식에 세 사람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올랐다. 가장 낮은 곳 서울 변두리 허름한 골목의 좁은 식당에서 시작되었던 투박한 정성의 맛이 이제 태평양을 건너 세계의 심장부로 뻗어나갈 채비를 마친 것이다. 혜진은 잠든 딸을 안고 창가로 다가가 눈부시게 빛나는 도시의 풍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한때 그녀를 짓눌렀던 이 거대한 도시가 이제는 그녀의 발 아래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모든 상처와 시련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세상을 일으켜 세운 혜진. 그녀에게 더 이상 눈물도 타인의 멸시도 가난의 냄새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주는 가족과 굳건한 신뢰를 보내는 동료들, 그리고 그녀가 지켜내야 할 눈부신 미래가 있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매운 갈비찜의 뜨거운 온기가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을 따뜻하게 드며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었다. 완결.